예, 안녕하세요. 카프와 아동문학을 진행할 춘천교육대학교 조은숙입니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소년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어떻게 출현했는가 먼저 간단히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는 계급의 시선으로 어린이 혹은 아동문학을 본다는 것이 기존의 문학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주요 논쟁이나 아니면 작가,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로 분류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시대에 이러한 계급주의 아동문학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흔적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소년운동과 계급주의의 출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920년대는 그야말로 어린이의 시대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1운동 이후에 이 사회의 변화를 꿈꾸고 민족 공동체의 자각이 생긴 청년들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소년들에 대해서 문화적 계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출현했던 현상들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또 어린이를 위해서 잡지를 펴고 또 어린이를 위한 여러 가지 공연, 행사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운동으로 이제 펼쳐졌죠. 우리 그런 것들을 소년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922년 천도교 소년회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면서 어린이의 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경성 시내에서 어린이날을 새롭게 봐달라는 그런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어린이날의 출발점이고요. 바로 그 다음 해 1923년에는 그야말로 좀 판이 커집니다. 전국적인 규모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단체, 천도교 소년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소년 단체들이 서로 연락이 돼서 전국적인 규모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공공의 그런 기념일로 어린이날이 자리 잡게 됩니다. 1923년 5월 1일 이때 중요한 것은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이라는 선언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 기초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동경의 유학생들도 그런 소년운동을 함께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뜻을 모으게 되는데요. 방정환 선생님, 그리고 윤구경, 손진태 이런 아동문학가들 또 나중에는 이현구 같은 작가들도 함께 결합이 됩니다. 그런 색동회를 창립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에 이렇게 지원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제 1923년에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개벽사에서 잡지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신소년이라는 잡지도 나옵니다. 바로 이 신소년 그리고 26년에 나오는 별나라 같은 잡지들이 나중에 1930년 전후에서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매체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소년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좀 커다란 또 변화가 생겨날 수 있었던 지점이 1925년에 5월회라는 그런 단체가 결성되는 것인데요. 이 5월회는 지금까지의 그런 민족주의적인 소년회와는 좀 다르게 계급주의 아동문학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25년 5월회가 발족되면서 이듬해 그 다음 해에는 민족주의 계열의 소년 단체와 사회주의 단체들이 따로따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뭔가 좀 보기가 안 좋다. 이렇게 분열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어린이를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어린이날 행사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1927년에 조선소년연합회가 결성이 되고요. 이때의 임시의장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방정환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26년, 27년에는 이전의 아동문학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오히려 조선의 어린이들 중에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혹은 노동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죠.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노동자, 농민 어린이를 위한 그런 아동문학을 펼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하는 변화가 26년, 27년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문학장에서 그런 계급주의 아동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작가, 작품이 나온 것은 1930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31년, 32년, 33년 정도가 주류 문학장과는 다르게 아동문학장에서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8년에는 방정환이 약간 밀려나게 되죠. 그리고 어린이날을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게 됩니다. 원래 천도교 소년의 어린이날도 5월 1일이었어요. 5월 1일이 메이데이, 노동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굉장히 많이 탄압을 합니다. 이제 뭐 거리에 나서서 이렇게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안을,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탄압받고 금지를 당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날짜를 변경해야 되겠다.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일요일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유에서라도 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34년에 신소년 폐간, 35년에 어린이 별나라까지도 폐간되고 카프도 해체되면서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1925년부터 35년까지가 카프 그리고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8년 정도가 되면 어린이날도 이제는 폐지가 되어서 그야말로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집단적인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 100년 전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이 어떤 그런 기쁨을 누렸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매일신보의 1922년 5월 2일 바로 전날에 있었던 천도교 소년회의 어린이의 날이었습니다. 어린이의 날에 대해서 기사를 쓴 건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날의 선전비라에 항상 10년 후에 조선을 생각하라. 이 한 구절이 온당하지 못하다 하면서 금지를 했던 거죠. 그렇게 금지 명령을 받았던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위한 아주 좋은 행사를 하려는 것 뿐입니다. 불온한 취지는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후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어린이의 날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그때는 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색색까지의 색지에 어린이를 위하라는 그런 선전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선전지를 배포하면서 그리고 소녀들은 자동차를 이렇게 나누어 타기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그런 날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전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그런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의 날이 단지 어린이를 그냥 행복하게 기쁘게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잘해주고 선물해주고 이런 날이었나? 그것은 아니죠. 어린이날의 근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소년운동의 기초조항이라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에 배포되었던 그런 선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는 어린이들을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라. 그래서 어린이의 인권을 수호하자라는 선언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린이를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금지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어린이들을 윤리적 압박,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사회와 가정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린이날이 왜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언의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히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어린이들을 뭐 보호해줘야 되고 귀여워해줘야 되고 뭐 선물해주고 이런 날이 아니었던 거죠. 어린이들을
해방시키고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 어린이날에는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에는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그냥 어린이를 보호해주자, 사랑해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린이들 일찍 결혼시킨다거나 조언인 거죠. 그리고 아동 노동에 시달려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그런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노동 환경에 보호받지 못하면서 일터에 나와 있는 것이 현실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인 자본주의 확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아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어린이들이 취급되고 있었다.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함께 공유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 혹은 한 집단, 한 사회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런 계급의 연대가 국제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모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얘기될 수가 있었겠죠. 그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귀여운 그런 천사 같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씩씩하고 현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을 호출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의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스터 보시면 깃발을 세우고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포스터는 1929년에 사용됐던 포스터입니다. 조선 소년 총연맹 주최의 어린이날에 사용됐던 그런 포스터인데요. 어린이날이 그냥 개인적이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사회적인 행사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으로 캠페인하는 혹은 시위하는 어린이들이 여기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행사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리에 행진을 했습니다. 깃발을 들고. 지금 색깔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붉은 깃발,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이 많이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런 붉은 깃발입니다. 그런 붉은 깃발이 어린이날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읽어볼까요? 우리들의 설날 국제소년데이. 국제소년데이를 기존의 어린이날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노동자, 농촌에 일하는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어린이날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날이라 하야 다만 깃발이나 들고 노래나 부르고 길거리를 휘휘 다녔을 뿐이다. 벌써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명절은 정말 때와 땀이 절은 기름옷을 입은 공장의 우리 어린 동무들이 흙이 묻고 거미줄이 얽히고 뜯어진 무명옷을 입은 농촌의 어린이들이 일터의 어린이들이 지켜야 될 어쩌면 국제적인 소년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어도 바뀝니다. 노동소년은 노동조합 소년부로 가라. 농촌소년이라면 농민조합 소년부로 가라. 모이자, 뭉치자, 나아가자. 씩씩하고 용감해라. 이런 구호들이 어린이날의 표어로 채택되는 거죠. 자, 이러한 계급주의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계급의 시선으로 어린이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들을 위한 문학을 만들어 나간다면 분명히 이전의 문학과는 주인공도 달라질 거고요. 상황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매체에서 담았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계급주의 아동문학 매체라고 이야기를 하면 신소년과 별나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이 비판했던 초창기에 어린이들은 천사다. 어린이들은 비둘기와 같고 새와 같이 꽃과 같이 그런 앵두 같은 입술로 노래하는 그런 어린이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초창기 어린이들의 이미지들을 떠올리면 아마 1932년에 어린이 잡지의 표지에 나오는 이 어린이의 이미지는 굉장히 이질적이다, 낯설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은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그런 민족주의 계열의 어린이들이 약간 나약하고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비판했지만 사실은 어린이 잡지마저도 1930년 그 무렵에는 이렇게 일하는 어린이들을 표지에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매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시대적인 굉장히 크게 변화된 그런 어린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년운동의 방향들을 담고 있었다. 당시에 어린이 잡지든 신소년 별나라든. 그래서 소년운동에서 실질적으로 계급주의 아동문학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1930년 이 무렵인 것 같아요. 신소년 별나라 표지만 봐도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표지는 신소년의 표지는 이주홍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깃발을 들고 있는 피오닐, 러시아 소년단 이름이죠. 피오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소년들도 표지에 보이고 있습니다. 계급주의 아동문학론에서 비평 논의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레의 소년 문예 작품에서 어린이들이 얻었던 이익은 하나도 없다. 있다면 허구한 공상과 봉건적 노예관념과 충군적 제국의 그런 관념밖에 없다. 보라, 동화를 봐도 어떤 나라의 외로운 성, 요술할멈, 왕자, 공주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서양의 동화들을 번역해서 소개하면서 아동문학장을 개척했던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장난하고 용이 나온다. 허무맹랑하고 공상에 빠져서 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하면서 일체의 공상적 관념을 버리고 오로지 현실과 배척되지 않는 그런 작품을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보게 되는 아동서사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환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그런 동화보다는 지금 여기 현실을 담은 아동소설들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정홍교의 동심설의 해부. 사실 방정환은 동심이라는 말 많이 안 썼습니다. 영원한 아동의 마음, 아동성 이런 말들을 오히려 많이 썼는데요.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이 오히려 방정환은 동심천사주의다 이렇게 막 비판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방정환은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된다. 어린이를 존중해줘야 된다. 어린이도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미지 그런 것들을 보급했던 것들은 맞지만 실제로 방정환이 썼던 작품들에는 조선의 현실 속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학교에도 못 다니고 일하면서 야학을 다니는 어린이들의 현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우리가 이 현실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담론과 일반적인 담론과 실제 작품에 담겨진 그런 이야기들은 불일치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방정환이 어린이는 천사다. 그래서 환상적인 그런 현실에 동떨어진 이야기만 했던 걸로 약간 매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존의 아동문학과 선을 그으면서 계급주의적인 아동문학의 새로움들을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러면서 기존의 아동문학은 동심천사주의다. 그야말로 이름을 붙여서 매도합니다. 소년, 소녀 사이에는 계급이 없다. 천진스러운 마음은 어떤 처지에 있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착오다. 뭐 생물학적으로 나이로는 똑같은 유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환경이 다르지 않는가. 잘 산다든가 경제적인 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못 산다든가 귀인의 아들이라든가 직공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주의 아들, 딸이냐 소작인의 아들, 딸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심이라는 것도 계급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아동은 천사다, 신비하다, 아동은 하느님의 아들,
아동은 어른의 아버지 이렇게 신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을 현실로부터 떼어내고 아이들을 이상화하는 동시에 공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현실에서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되고 동심에도 계급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문학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제 대표적인 부분만 제가 따왔는데요. 동요동시 논쟁에서 그러한 아동관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내부에서도 아동의 현실을 문학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송환순의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동요의 목적의식적으로 우리가 동요를 바라봐야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그렇게 목적의식을 그냥 주입하려고 내용에만 치중하게 된다면 동요의 그 특성, 어린이들의 노래라는 그 특성들을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송환수는 대표적인 계급주의 아동문학가예요. 그렇지만 나이와 연령에 따라서 어린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럼 향유할 수 있는 문학의 특성이 달라야 한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동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요처럼 음수율의 틀, 정형률의 틀에 맞추는 동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런 생활 감정을 담아내는 문학이 오히려 계급주의 아동문학에선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안덕근 같은 그런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는 프롤레타리아 소년문학론에서 결국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들의 승리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술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혹시 만약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면 첫 번째는 내용이요. 그 다음에 예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요 동시를 구분해야 되는가? 어떤 형식으로 보여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논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 두 사람 이외에도 1930년 초반에 이런 동요 동시 논쟁을 치열하게 벌였고요. 결과적으로 어쩌면 우리가 기존의 동요와는 다른 새로운 시, 그리고 아동문학에서 독자를 생각하는 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아동문학을 굉장히 풍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급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기존의 방정환 작품에도 가난의 문제 이런 거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한 고학생들의 그런 처지를 반영한 고학생 서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런 또래의 친구들이 함께 막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거나 하는 장면들을 많이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가난을 다루었던 그런 작품들과 계급주의 아동문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가난을 다루었던 기존 문학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잡아봐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동정이 될 것 같아요. 함께 그 딱한 처지에 공감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죠. 사실은 너나 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너나 없이 어렵기 때문에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가난한 현실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꼭 작품 속에서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독자들도 하나가 되는 그런 결합이 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세상을 바꾸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겨난다는 것이 방정환을 비롯한 그런 여러 아동문학가들의 생각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윤리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심미적인 함께 우는 것 또한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니까요.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본질적인 그런 바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동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을 작품에 담기 위해서 약간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누가 동정을 받는가라고 할 때 가난한 그런 형편에서 고학하고 있는 고학생들, 현실에서는 학교조차 못 가는 그런 공장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농촌 현실의 어린이들이 더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생들이 그런 동정을 받는 대상으로 과잉 대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죠. 문학 속에서 누가 보여지는가, 재현되는가, 누구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프롤레타리아 소년 소설가들이 사실은 작품성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는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적인 비평에 비해서는 실제로 나왔던 작품들이 좀 도식적이거나, 아니면 계몽의 의지, 정말로 이 현실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전면에 등장하다 보니까 사건이나 아니면 인물의 내면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독자를 설득하기보다는 너무 그 작가들의 의도가 작중 상황을 압도해버려서 독자들을 대상화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드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만드는 거죠. 독자들은 그 훌륭한 이야기들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처지로 좀 낮추어 보게 돼도 되니까요. 자, 그런 프롤레타리아 아동 소설집으로 나온 소년 소설 6인집 작품집으로는 굉장히 대표적인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의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작품성에 있어서는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의 그런 작품들이 완성도가 높다라고는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논쟁하고 목적의식적으로 아동문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쟁은 굉장히 치열했지만, 실제로 나왔던 그런 아동 소설이나 아니면 동요동시들이 정말로 문학적으로 충분한 감동을 주는가? 마음을 움직이는가? 그리고 독자 대상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독자들이 충분히 그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현실을 더 자각하고 더 들여다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가? 이런 질문에서는 좀 머뭇거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동문학과는 좀 다른 그런 차이를 보여준다면, 공장에 다니는 혹은 일하는 헐벗고 굶주리는 노동소년들의 생활상을 어떻게든 그 앞에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죠. 서문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의 권한 혹은 임화가 썼습니다. 임화는 사실 머릿말이 통째로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권한의 그 머릿말만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집 어린 동무들아, 사랑하여야 할 그대들의 소설가들이 그대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그대들을 재미있게 유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 소설책을 지어냈단다. 그대들과 놀기조차 싫어하는 부잣집 아이들은, 여기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읽어보든 안 보든 뭐 상관없다. 오직 그대들만을 읽히기 위하여 지어낸 것이란다. 이것은 우리들 생활과는 아무 관계없는, 또 우리들을 모욕해왔던 엉터리 이야기들로부터, 그리고 뭐 정신없이 꿈의 나라로 끌어들였던 부르주아 소년 소설과는 격이 다르고,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노동소년들의 생활을 거짓 없이 그려내고 있다. 그러니 다 읽어라. 이것은 너희들의 문학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 이주홍의 청어뼈다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주홍이 카프 소속으로 완전히 활동했다, 이런 것들은 좀 자료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주의 정신을 담아냈던 매체였던 별나라나 신소년이나 이런 매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 청어뼈다귀 같은 작품을 써내서 계급주의 아동문학 소설로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평가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주홍의 아동소설 청아벽다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두만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동시 가운데서도 제일 가련한 가정. 순덕이의 어머니는 작년 8월부터 무단히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거미같이 빼빼 말라서 밤낮 구들목에서 떨어져 나올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순덕이는 얼마 전에 치도부역을 나갔다가 첫날에 어깨가 퉁퉁 부었던 것이 물이 고이고 고름이 생기더니 지금은 거의 능금만큼이나 커져서 바늘 끝으로 폭폭 쑤시는 것 같이 밤으로도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앓고 드러누웠다. 그 중에도 더욱이 이 집안에 비참한 일이 하나 생겼다. 3살 먹은 동생. 제법 말을 또박또박하고 장난칠 줄 알고 절할 줄, 노래 부를 줄, 예리하게 흉내낼 줄, 아저씨가 오면 인사할 줄까지도 알던 똑똑하고 영리한 종덕이가 태독을 앓다가 며칠이 못 돼서 죽어버렸다. 그 후로 순덕이 어머니는 병이 더한 것 같고 순덕이 아버지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앓고 들어 누워있는 순덕이의 가슴도 문득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웠던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 집에 누가 방문하느냐? 최부잣집, 지주가 이제 방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 최부자는 순덕이네가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 지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살림에 알아 누웠던 어머니가 이웃집까지 가서 청어를, 쌀을 이렇게 구해다가 없는 살림에 맛있는 그런 밥상을 차려내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순덕이는 지금 끙끙 앓고 있고 어린 동생은 병원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죽고만 형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난하고 평상시에 잘 못 먹고 그랬겠어요. 순덕이 또한 약도 못 쓰고 그냥 누워 있는데요. 그런데 온 집안에 청어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덕이가 한 입만 먹어봤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그 없는 살림에 차려온 것도 알면서 이 지주는 야박하게 정말 싹싹 긁어먹고 이 청어가 가시가 많은 생선이잖아요. 이걸 오두둑 다 씹어가지고 뼈다귀만 뱉어놓고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사실은 은근히 없는 살림에 이렇게 차려낸 걸 아는데 그냥 뭐 싹 드시고 가시겠니? 좀 남겨주시겠지?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들에 순덕이는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은 밥상을 보고 그 찌꺼기라도 얻어먹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갑자기 이 상황이 뭐지? 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순덕이가 막 왠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그 청어 좀 얻어먹고 싶어서 기다렸다니 먹을 것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얼마나 모욕감이 느껴졌겠어요. 그러면서 왠지 모른 반항심에 지주가 그 씹어서 버려놓았던 생선 뼈다귀를 입에 넣습니다. 그 순간 또 그 가시가 목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콜록콜록 이러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 지주를 배웅하고 들어오면서 뭔가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내년에는 땅을 못 주겠다. 빌려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가버린 거죠. 정말 못됐죠. 그렇게 인간성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땅을 뺏기고 떼이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아팠던 딸이 그 남이 먹다 버린 생선 뼈다귀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콜록콜록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등을 쳐주면서 왜 너까지 그러니? 너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등을 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골마있던 고름이 터지고 울음도 함께 터지고 그리고 순덕이가 이제 엉엉 울면서 뭔가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한가라는 계급주의적인 그런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계급에 대한 인식이. 그러면서
뭔가 부르르 떨리고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솟고 그러면서 떨리는 감정을 주체 못하는 것으로 마지막 제 결말이 맺어지는데요. 바로 이 시대에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사회 구조적으로 계급의 문제로 생각해 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동요 또한 그런 새로운 이야기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별나라라든지 신소년에 실었던 대표적인 그런 작품들을 추려 모아서 불별이라는 별 이런 상징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깃발 이런 것들이 뭔가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상징물들이죠. 이제 그 불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도 뭐 엄흥섭이라든지 김병호라든지 이주홍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제가 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문인들뿐만 아니라 소년들 또한 자신들의 처지를 담은 그런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혹은 나이 어린 동요동시를 보는 그런 유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좀 더 현실을 자각하고 담아내는 그런 시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정형률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담긴 그런 시들이 나올 텐데요. 소년시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그런 갈래들을 또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성홍의 팔려간 강아지라는 작품이에요. 강아지를 팔았어요. 내 강아지를 어제 장날에 아버지가 내 검둥 강아지를 팔았어요. 기름이 반들반들하고 눈알이 까막막하든 말 잘 듣던 내 검둥 강아지. 이건 네 차지다 하고 아버지가 이건 네 강아지야 라고 줬던 거죠. 아버지가 제해 주시던 제 몫으로 주시던 감둥 강아지를 면소에 결복 바친다고 어제 장에 끌고 갔어요. 끙끙끙 안 가려고 강아지는 뒷발을 뻗대고 떼를 쓰더군요. 부직갱이로 내어쫓던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 한 알이 떨어졌어요. 나는 담 밑에 붙어서서 눈물진 눈으로 바라만 보았죠. 왜 강아지까지 팔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당시의 부모님들, 양육자들의 삶들이 어떠한가를 현실 속에서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 검둥이의 어미개마저도 지주님 허리가 아프시다는데 저게나 갖다 드리지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새끼 강아지였던 거예요. 그 강아지는 밤마다 울었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강아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강아지를 뺏겨야 되는, 가난 때문에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에는 강아지를 뺏어가고 내 꿈마저도 파시지, 이런 절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절규라기보다는 울음에 가까운 사연들이 담겨져 있죠. 기존의 동요동시의 틀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지기가 사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내고 문학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했던 것도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또 보여주는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요. 파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볼 수 있기에 벽에다 게시되는 벽소설, 굉장히 짧은 그런 소설이었겠죠. 그럼 벽소설 뭐 이런 형식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시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형식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 또한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아주 전율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동극 또한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송영의 아동극 홍길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길동전을 어떻게 바꿨느냐, 작가의 말입니다. 그 이전에 순전한 인도주의 냄새가 나던 봉건시대의 협객을 나는 요사이의 인물로 다시 바꿨다. 그렇게 새롭게 각색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렇게 각색했다고 작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길동이 우리들은 도적질만 해먹고 사는 불안당이 아니오. 우리들 가난한 동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지내는 사람이요. 지금 세상은 양반의 세상이고 더러운 탐관 오리들은 밤이나 낮이나
백성의 피땀을 긁어먹고 지내기에 두 눈들이 시뻘게 있어. 우리는 이런 구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니 돼요. 자, 이러면서 종교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그런 관료적인 그런 체제나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진짜 민중들, 백성들 혹은 일하는 사람들 편에서 새로운 그런 세계의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홍길동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을 내세우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먹고 지내는 중놈들한테 뺏어온 것이요 당신들의 것이요 라고 돌려주는 혁명가라고 할까요? 그런 홍길동을 만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시대에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할까요? 좀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 계급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서든 중국에서든 조선에서든 어쩌면 자본주의 때문에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의 형편들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손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본 계급주의 아동문학가의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인 마키모토 그스로의 동요집 붉은 깃발에 지금 이거 표지거든요. 그런데 한글이 쓰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붉은 깃발의 프롤레타리아 동요집. 만약에 이렇게 표지가 나가게 된다면 일본의 독자들은 이걸 그냥 타이포그라피적인 디자인 요소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조선의 어린이들이 보게 된다? 그러면 한글이 들어있네? 그러면서 뭔가 일본의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들 또한 조선의 독자들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본문 중에는 마키모토 구스로의 사랑눈이라는 이 작품을 카푸의 대표적인 계급주의 문학가인 이마가 번역해서 실어줍니다. 이렇게 국제적인 그런 연대, 교류 이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찢어진 저고리라는 루포르타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광주 학생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글인데요. 이건 일본 작가가 쓴 겁니다. 니시다 이사쿠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 소전전기라는 그런 잡지에 일본어로 실렸던 것을 김영순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처음에 오동은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학생의 동맹파업에 군대까지 나왔을까? 그러던 것이 점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노동자나 농민은 아주 싼 임금만으로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자본가가 강제로 머리를 짓누르며 단맛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노동자나 농민들에게는 조금의 자유도 주지 않고 엄하게 법률로 옥죄어 놓은 것입니다. 일본의 자본가 떼거지는 내지의 일본의 노동자 농민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조선이나 중국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나 순복이가 이것이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걸로 확실하게 그 까닭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를 무너뜨리자 라며 일어난 학생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저놈들은 노동자나 농민이 단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 농민은 일본도 조선도 중국도 모두 하나가 되어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제국주의의 수탈이 자본가의 착취를 도와주는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로 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제강점기의 이런 계급주의적인 저항은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민족주의와 다르지 않은 독립의 그런 의지를 갖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족의 모순과 계급의 모순을 함께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살펴봤던 그런 계급주의 아동문학이 어떤 일부 집단, 일부 인물들에 의해서만 얘기됐던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에 함께 고민해야 됐던 문제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시대에 사실은 계급주의 작가라고는 전혀 분류되지 않는 윤석중의 작품에도 노동자, 농민, 어린이들의 그런 현실을 담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안댁에서 사오라신 찌개꾸미를 길에 오다가 솔개에게 뺏겼습니다. 일하던 아이가 이제 남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식모처럼 일하는 거죠. 정말 값싼 아동 노동으로 제대로 뭐 대가를 못 받는 건 당연하고 항상 매 맞고 서름에 겨워서 항상 울어야 했던 그런 어린이들이겠죠. 굽 떨어진 남학신의 굽까지 떨어진 굽 떨어진 남학신을 신고 또랑을 건너다가 덩어리째 솔개에게 뺏겼습니다. 신발이 불편하니까 개울물을 이렇게 힘들게 건너다가 솔개가 확 채간 거예요. 뭐 몸집이 작은 아이니까 만만하게 생각하면서 그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채간 거죠. 맨손으로 못 가 무서워서요. 왜냐면 항상 매 맞고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님이 무서워서 못 간답니다. 심술빼기 도련님, 딱정대 마님, 나는 못 가요. 참말 못 가요. 공장 앞에 우두커니 나 혼자 서서 오빠 나오기를 기다릴 때에 까마귀는 울고 날은 저물고 반짝반짝 초저녁 별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1928년 중해일보에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윤석중 동요집에 나중에 실리게 된 작품인데요. 윤석중이 계급주의 아동문학가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막 밝고 맑게 그 당시에 어린이의 정서를 아주 명랑하게 표현한 작가로 많이 얘기됩니다. 그러나 이 무렵에는 윤석중마저도 이렇게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서름받았던 그런 어린이들, 그리고 여자아이의 오빠는 뭐 마찬가지로 나이 얼마 됐겠어요. 공장에 가서 또 일하고 있었던 오빠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포착했다는 것. 아마도 계급주의 아동문학이나 담론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아동문학가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자극받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신짝, 그림 사파가 굉장히 예쁘죠. 이것 또한 윤석중이 직접 그린 겁니다. 여기 사인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그림 노래라는 그런 장르명으로 소개됐습니다. 아까 이제 굽 떨어진 남학신 나왔는데요. 이 경우에도 헌신짝이에요. 개천 속에 내다버린 헌신짝 하나. 길을 잃고 울며 헤매 다녀요. 달 밝은 밤 공장길이 하도 외로워 길가의 돌멩이를 차며 다니던 옛 임자 그 도련님 생각을 하다 길을 잃고 울며 헤매 다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의인화해 놨습니다. 직접적으로 뭐 이 장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난한 그런 어린이들의 모습을 헌신짝 하나, 굽 떨어진 남학신 이런 것들로 보여주려고 했던 작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마찬가지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수 또한 우리는 고향의 봄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또한 리얼리즘 작가, 현실주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계급주의 작가다라고 분류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카프 맹원으로 활동했다거나 그런 이력보다는 오히려 어린이 잡지에 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윤석중과 함께 거의 동갑내기 그런 아동문학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원수 또한 1930년 이 작품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이에요. 이원수 전집에도 안 들어갔던 작품인데 나중에 이제 발굴됐던 작품입니다. 화부인 아버지. 아버지여, 8월 태양은 거리와 지붕을 쪼며 땅덩이는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발전소 쇠가마에 석탄을 떼고 있는 아버지여, 오직이나 더 없습니까?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압니다. 아버님, 벌겋게 다른 아궁이 앞에 한 길이 넘는 쇠 젓가락을 들고 천도의 고열과 싸우는 아버지의 타는 듯한 얼굴을, 그리고 비 오듯 하는 땀을 나는 보았나이다. 시대의 목격자, 관찰자로서의 시적 화자, 어린이 화자가 등장하고 있죠.
아버지, 당신은 분해하실 터입니다. 화기에 숨막히면서 일을 할 때에 아버지의 그 노력, 그 고생의 결정이 한가히 낮잠 자는 자의 선풍기가 되고 걸음 걷기 싫어하는 자의 전차가 되고 거룩한 아버지에게는 굶주림만 온다는 이 불공평한 세계의 대조에 얼마나 분해하시리이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서로 말고 기운을 내소서라는 거죠. 니소서. 당신이 일으키는 전기를 받으면서 이를 갈며 일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먼지와 증기를 뉘어쓰고 기계와 싸우는 이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기뻐하소서. 약하던 이 팔다리, 약하던 이 마음, 이제 돌 같사외다. 쇳덩이 같사외다. 아버지여 힘 믿어하소서. 그늘에서 덤비는 적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다지 험한 줄을 아는, 그렇죠. 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난하고 운명이고 힘들고 슬프다가 아니라 적을 이야기하고 그 모순에 싸우겠다라는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왜 그런지를 아는 이 아들은 젊습니다. 아버지 화부의 아버지여 라는 시를 내기도 했습니다. 광산에서 돌깨는 언니를 기다리면서 해가 뉘어뉘어지는 그 시간에, 그 배고픈 공복의 시간에 저녁을 굶고 찔레꽃을 하나 둘 따먹었을 그 어린이들의 마음, 그 외로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가까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그런 작가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직설적인 계급주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의라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다오. 언니일 가는 광산길에 피었다오. 찔레꽃 이파리는 맛도 있지. 배고픈 날 따먹는 꽃이라오. 광산에서 돌깨는 언니 보려고 해가 저문 산길에 나왔다가 찔레꽃 한 입, 두 입 따먹었다오. 저녁 굶고 찔레꽃을 따먹었다오. 우리의 문학이 어떤 어린이,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가난한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했던 계급주의 아동문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의 어린이들은, 그리고 지금의 문학은 어떠한가?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